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우입니다. 저는 주로 글을 쓰고 연출을 하고 그것을 무대에서 표현하는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작업들은 1인극 작업인데 혼자서도 극단을 만들 수 있다라는 모토로 극단적인 승우라는 팀명을 만들게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것은 결국 굿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연극적인, 음악적인, 무용적인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집약되어 있는 장르고, 또 형태적으로도 제 작품은 연극, 무용, 음악 다양한 장르들이 이제 섞여 있고, 또 굿이라는 것도 무당 혼자서 스스로 연출하고 연기하고 춤추고 즉흥적으로 변화하고 무대 전환까지 하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1인극이라는 형태가 맞는 것 같아서 그거 역시 굿이라는 점과 닮아 있고, 또 제가 하는 작품의 어떤 주제 혹은 목표가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받아야 되는, 혹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존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굿과 많이 닮아 있다. 이 난민의 노래라는 작품은 2017년 제작이 들어가서 정확하게는 2018년 1월쯤에 이제 무대화를 올린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라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에서 차세대 연극 연출가로 제가 선정이 돼서 만들었던 작품인데, 이게 1년이라는 작업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작품의 조사 연구 단계 그리고 쇼케이스를 거쳐서 최종 발표까지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난민의 노래라는 작품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제가 계속 바뀌었는데, 이제 멘토를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어떤 한 신문 기사를 주시면서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게 한국의 어떤 이주 노동자의 실종 사건이었거든요. 늘어가는 기계 사용과 분업으로 말미암아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자립적 성격을 모두 잃어버렸으며, 이와 더불어 노동자가 느낄 수 있는 온갖 매력을 잃어버렸다. 바로 그 담당 신문 기자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직접 만나서 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짐도 싸놓고 여권도 준비해놓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실종이 됐습니다. 자기를 증명할 만한, 증빙할 만한 뭐 지갑도 그대로 있고. 근데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을 아무리 수색을 하고 몇 달 동안 친구들, 지인들 다 와서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게 미제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사라지게 한 건 뭘까?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는 어떤 존재들인가? 약간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실종 사건인데도 제목은 난민의 노래였거든요. 난민이 누굴까? 단순히 그 보트피플, 국적을 갖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일까?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는 그 사람은 지금 한국에 와서 일을 하지만 한국 사람일까? 아니면 여전히 필리핀 사람일까?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나? 그렇다면 나는 제대로 된 인권을 누리고 있나? 나는 여기에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사회에 제대로 된 기여를 또 하고 있나? 반대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잘 살고 있나? 모두가 제목을 난민의 노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난민을 표현하는 수단을 노래로 해보자. 바다 싸움에 죽은 새 원조라는 새가 되어 왜냐면 난민은 어떤 언어의 체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언어를 모두 다 없앤 노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표현 수단은 또 다른 노래, 또 다른 언어 만들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같기도 하고 저 또한 스스로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같기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전통 예술이냐, 연극이냐. 근데 사실 저는 9살 때부터 먼저 한국의 전통 연희를 먼저 접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실제 굿을 익혀서 대학까지 전통 예술 분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보니 연극 분야와 협업할 기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연극이 정말 재밌구나. 전통 예술이 가지지 못한 어떤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 동시대성, 시대성, 사회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게 완벽한 정답 같진 않아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것에 좀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연극이냐 완전한 그러면 전통 예술의 현대화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아니면 그 어디 사이에 있는 아니면 정말 그것들을 벗어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거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연극이냐 전통 예술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나는 이승우로서 이승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걸 찾아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신문의 한 기사의 사진에서 저희 강남에 타워팰리스가 저 멀리 보이고 그리고 그 앞에 한 판자촌 마을이 이렇게 같이 공존해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근데 그 판자촌도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이었거든요. 와,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게 뭐지?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거란 무엇이냐? 라는 이제 질문들로
작업을 하게 됐고, 실제 그 판자촌을 가서 몇 번의 답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에게 집은 뭐지? 첫 번째 집은 뭐지? 했을 때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어머니의 자궁이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그런 어떤 집을 주제로 다양하게 표현해봤던 작품입니다. 그 다양한 집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어떤 거대한 무대 세트나 집 모양의 집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일상의 대부분은 밖에서 돈을 버는 데 쓰고 노동을 하는데, 집에 와서는 겨우 잠만 자는 게 또 하나의 요즘 집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큰 부잣집을 가던 작은 원룸을 가던 어디를 가도 결국 내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전부인데, 그 집을 표현하는 것은 침대 매트리스 하나 딱 요거였고, 그래서 모든 집이 변해도 매트리스는 똑같아요. 어떤 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위에서 자는 이제 그 군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죠. 네. 선화 공주님은 남 몰래 사귀어 맞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 작품의 제목은 예쁘게 봐주세요인데, 작품에 부제가 있습니다. 서동요라고. 서동요가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있었던 향가인데요. 이게 그 음률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 가사만 남아있습니다. 이 서동이 선화공주를 좋아해서 이제 마을의 아이들에게 선화공주는 서동요를 좋아한대요 라는 노래를 퍼뜨리게 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됐다는 어떤 러브스토리, 사랑의 세레나데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니다. 이거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린 가짜 뉴스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본 굉장히 위험한 노래가 아니냐. 그것이 지금 시대에서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리는, 그리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욕을 하는 어떤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의 가장 피해자인 어떤 연예인들, 아이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뒷 이야기들을, 아픔들을 얘기해 보고자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선화공주님 오늘 너무 예쁘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어떤 악성 댓글이나 악플 이런 걸로 시달려 하다가 이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 신가수 선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 또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작품을 쓰되 또한 그 문제점이 드러나게 또 써야 되는, 이게 약간 초반에 작가로서의 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걸 봤을 때 이거 그 사람 얘기 아니야? 라고 이게 된다면은 그 대상한테는 또 한 번의 이게 어떤 가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고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난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을 어떤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이 됐던 지점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연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그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아픔을 안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래 정말 매 공연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서. 모르는 남자가 네 맨날 밤에 그러고 다니니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라도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는 기분이 좀 좋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막 애를 써도 결국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아팠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굴 보시나요? 선한 공주랑 선호야 같이 갔대요 같이 갔대요 어미가 가고가네요 하나 둘셋 어디를 보시나요?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됐던 계기는, 처음엔 배우들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제 작품에서 음악이 굉장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거든요. 라이브 연주가. 근데 이걸 재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좀 실질적으로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내가 1인극으로 다 해볼게. 음악은 그대로 가고 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굿 자체가 무당이 혼자서 그 무대를 꾸미고 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어떤 인물로 변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내는 게 우리 한국 전통극의 1인극의 역사라고 봤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조금 힘들 뿐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좀 힘들었던 것은 제가 저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객관적인 시선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다면 또 다른 존재가 왔을 때 나는 그만큼 객관화될 것인가? 누가 나를 봐주기만 한다는 자체로 나는 훨씬 더 객관적이 되는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구나. 누가 있든 말든 내가 나를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시선은 결국 스스로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들의 싸움의 모습은 촛포작전이나 건힐의 혈투 모양으로 활발하지도 않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다. 이전에는 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작품을 처음 만드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어떤 사건보다는 고 김수영이라는 시인 자체가 첫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얘기해보자. 이 사람의 시를, 이 사람의 산문을 한번 얘기해보자. 김수영 자체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고, 이 사람이 시를 쓰는 방식, 이 사람이 시대를 바라봤던 그런 방식, 태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시로 표현하는 이런 어떤 예술가적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그러면서 저를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겠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김수영의 어떤 청춘 청년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청년의 가슴도 울릴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사람 자체가 절절하게 사회를 바라보고 그 시대를, 암울했던 시기를, 그럼에도
시를 썼던 것들이 제가 다시 연극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본 관객들은 정말 뭔가를 또 느끼지 않을까라는 어떤 숙제를 안고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김수영의 시와 언어로만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일반적인 연극처럼 어떤 드라마와 서사를 따라가는 공연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눈을 감고 시를 감상해도 되는, 이미 그 자체로 대단한 작품이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 부담감과 압박은 더 심했죠. 그 시만큼 다른 것들을 더 표현할 게 없다라면은 굳이 이 시를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시를 극단적인 승우만의 방법으로 표현해내지 못한다면은 이 작품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눈을 감고 들으면 좋은 시가 들릴 것이고 눈을 뜨고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한번 올렸다가 올해 2020년도에 재공연을 올렸는데 초기에는 극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컨테이너 박스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진짜 6m 정도의 천장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시도 낭독하고 그렇게 했었죠. 네. 모든 텍스트가 그렇듯이 읽는 사람의 어떤 상태, 감정, 호흡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시는 더 함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확실하게 이 시는 이거다라고 아예 표현을 해버린 거죠. 그게 초연 때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김수영 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시대를 겪었던, 그 시대의 김수영 시를 읽었던 분들도 오셨는데 보고 이게 울 장면은 아닌데 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그 시대가 생각이 나서 그 시절에 그 시를 읽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가 가장 잘 들리게끔만 하자라는 게 목표였고 결국 시가 잘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최대한 이 시가 잘 들리게끔만 하자. 제가 생각했을 때 김수영 시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어떤 절규와 어떤 비애 이런 감정들도 굉장히 김수영이 어느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음악으로 표현됐을 때는 뭘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저는 락킹한, 강한 이런 것들이 이 시와 어울리지 않을까. 또 김수영의 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민초들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북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의
굿이라는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처음에 김수영 씨를 어떻게 불러낼까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모스부 같은 소리가 또 음악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다양한 음악적인 실험도 이 작품에서는 병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면서 시 자체에 음악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승우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대 공연을 재밌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적인 재미, 일반적인 개그, 일반적인 웃음 코드로는 절대 하지 말자. 재미가 없는 공연, 재미가 없는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첫 어떤 목표였던 것 같고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승우가 딱 정의하는 굿은 그겁니다. 어떤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해주는 마음과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를 기억하는 행위. 이것이 제가 정의하는 굿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주변에는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은 그런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위해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줘야 될 그런 존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을 기회가 닿는 한 계속 그들을 위한 어떤 굿판, 연극판을 벌이고 싶고 그래서 그것들을 관객들이 좀 알아준다면은 그 마음을 그들의 시선이 결국 나를 통해서 그들로 간다면은 그게 제 작품의 최종 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